불임의 책임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50%씩 있습니다. 남성의 한정 지으면은 유전적인 원인 때문인 경우도 있고, 담배, 술, 스트레스, environmental, 톡신, 운동 부족, 비만, 사우나에 자주 가는 습관 등등 비유전적인 원인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메가3 부족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스펌, 정자는 뉴런과 함께 DHA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토탈 페리 엑시드 중 DHA 비율은 20에서 30%나 됩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를 최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정자입니다. 고환은 전환율이 매우 높은 기관인데요. DH까지 쭉 전환을 시킵니다. 특히나 오메가3 우유인 전환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오메가6, 3 섭취 비율이 엉망이어도 정상 정자의 경우 오메가6, 3 비율은 0.5대 1입니다. 한편 불임 남성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메가6, 3 비율은 약 0.7대 1입니다. 그래서 정자의 오메가6, 3 비율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기능이 떨어진 정자가 만들어지고 정자 숫자가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정자의 농도와 정액의 절대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한 성인의 정액의 양과 정자의 수를 보고한 논문들이 193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 나온 보고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자수와 정액의 양이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자수는 1930년에는 1ml당 1억 2천만 마리였는데요. 1990년에는 8천만 마리입니다. 정액의 양 또한 감소해서 3.4ml에서 2.75ml로 감소하였습니다. ml로 표시되는 정액의 양에 넘버 퍼 ml로 표시되는 정자의 농도를 곱하면은 한 번 사정할 때 나오는 토탈 정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한 번 사정할 때 나오는 정자의 양이 지난 60년 동안 거의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인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런 반응을 보일 약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정자의 양이 줄어드는 데에는 분명 오메가3 부족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첫째, 1930년대부터 시작한 추세니까 오메가6, 3 균형이 깨진 추세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둘째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오메가3를 보충해주면 정자의 상태가 개선되고 정자 수가 증가한다는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올리고스퍼미아, 즉 정자수 부족은 1ml당 1,500만 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식 능력이 있는 남성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예전에는 2천만 마리 이하를 기준으로 했는데 점점 정자 숫자가 감소하면서 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정자수 부족의 기준이 ml당 10,000마리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하향 조정될 것입니다. 정자의 DHA 컨텐트는 수태 능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EPA로부터 DHA를 만드는 데 동원되는 효소인 델타6 디세츄레이즈 엔자임을 낙아웃 시킨 컷쥐는 정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둥그렇게 생기고 꼬리가 없어서 활동성이 없는 정자만 몇 마리 만들어질 뿐입니다. 당연 암컷을 수태시킬 수 없겠죠. 근데 이 쥐에게 DHA를 먹이면은 정상적인 정자를 충분한 양 만들 수 있고 암컷을 수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동물 실험은 오메가3가
정상적인 생식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동물 실험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에게 고지방식을 먹여서 NAFLD,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만들면 정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수태 능력이 떨어집니다. 비만과 당뇨가 있으면 오메가3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알라로부터 EPA, DHA로의 전환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델타6 디세츄레이즈 엔자임을 낙아웃시킨 쥐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DHA를 먹이니까 다시 새끼를 잘 낳더라는 동물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젤리 코트를 소화시켜야지만은 정자와 난자가 원활하게 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크로점이 정자의 셀 멤브레인과 퓨전 되어야 에크로점 내용물, 즉 단백소와 효소들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가 퓨전을 합니다. 즉 두 번의 퓨전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셀 멤브레인의 유동성과 퓨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DHA 함량이 높아야 제대로 된 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HA는 정자의 항산화력을 유지해 줍니다. 정자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쓰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 때 과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항산화력이 약해서 활성산소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정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코엔자임 Q10을 비롯한 항산화제를 불임 남성에게 보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 실험에서는 정자 숫자가 낮고 정자 상태가 안 좋아서 불임인 남성 238명을 대상으로 32주 동안 1840mg의 오메가3를 복용케 했습니다. 형태가 정상적인 정자는 몇 프로인지, 움직이는 정자는 몇 프로인지가 오메가3를 먹은 그룹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자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컨트롤 그룹에서는 밀리리터당 정자 수가 1500만 마리인데 반해서 오메가3 그룹에서는 3000마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정자 내의 항산화력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메가3는 항산화력을 높여서 정자의 생존력을 높일 것입니다. 정자 수가 모자라서 임신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카르니틴,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비타민 D, 항산화제 등의 영양요법을 쓰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조사나 출산 위험이 높은 사람, 예를 들면은 직전의 출산에서 조산아를 낳았던 여성들을 모아서 임신 20주부터 하루 용량 2700mg의 오메가3를 먹게 했습니다.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이 정상 분만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그림은 평소에 생선을 거의 먹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오메가3를 복용케 하면은 임신 일수를 2주나 늘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선을 거의 안 먹거나 적당히 먹는 그룹에서는 오메가3 복용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산모의 오메가3 부족으로 점점 달을 못 채우고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산모의 오메가3 부족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메가3를 복용케 해서 조산아를 예방하는 임상실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메타 분석 논문도 나왔는데요. 이 메타 분석에 의하면은 임신 기간 중에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은 위약군보다 임신 기간이 4.5일 더 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메타 분석의 대상이 된 임상 실험에서의 오메가3 복용량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로피안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 2007년 임상 실험처럼 고용량의 오메가3를 복용한다면은, 그리고 고위험군이 복용한다면은 더 큰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옥시토신과 프로스타글란딘 E2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요법을 써왔는데요. 최초로 썼던 방법은 에탄올을 정맥 주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퍼스트 라인 약물요법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프록센이나 인도메타신을 경구 투여하는 방법을 병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왜 조산을 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프로스타글란딘 E2와 F2 알파 농도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출산 전후에 우울증이 잘 발병합니다.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발병률은 약 13%입니다. 아주 흔한 질병군이면서 약물요법을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요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약물요법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 대부분의 산모와 수유부는 약물요법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영양요법이 설 자리가 있는 것이죠. 출산 전후 우울증에 오메가3를 쓰는 논리를 살펴보면 임신과 수유는 오메가3를 고갈시키는 시기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임신 전후로 우울증에 잘 걸리게 되고, 오메가3가 우울증에 효과가 좋으니까 출산 전후의 우울증에 써볼만 하겠죠.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임신 전후 우울증에 오메가3를 써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최초의 보고는 2003년 타이완 그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룹은 최초로 스키초프레니아에 걸린 임산부를 오메가3로만 치료한 케이스를 보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34살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임신 24주차 때에 정신과를 찾아왔는데요. 5년 전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근데 당시 어떤 종류의 약물요법도 거절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출산 후 9달째에야 우울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임신 전에도 2번이나 우울증 때문에 파록세틴 20mg 요법을 받았고 효과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이번 임신에도 어김없이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역시나 약물요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한 불면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에만 취침 전에 로라제팜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매일 4000mg의 EPA와 2000mg의 DHA를 복용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울한 기분, 기쁨을 못 느끼는 것, 자책감, 이런 것들이 4주 안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주에서 6주 사이, 요때가 되겠죠. 이 사이에 자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후에는 가끔 잠을 못 드는 것과 가끔 짜증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10주 후에는 우울증 진단 기준인 해밀턴 디프레션 레이팅 스케일 7점 밑으로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케이스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임상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략의 결론은
고용량을 쓰자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 실험에서는 임신 3기 때 우울증을 보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2200mg EPA, 1200mg DHA를 8주 동안 복용시켰습니다. 효과가 매우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은 Back Depression Inventory Score, 약자로 BDI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약 22에서 11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BDI 스코어 7이 완치, 즉 리미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BDI 스코어가 반 이상 감소하면은 효과를 보았다고 하면서 리스판스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과 플라세보 그룹에서 완치율과 반응률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응률을 살펴보면은 플라시보 그룹의 반응률은 약 2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오메가3 그룹은 60%가 넘어갑니다. 그럼 산모 입장에서 오메가3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계획했을 때부터 출산 후 최소 6달은 필수입니다. 임신 막달에는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출산할 때 지혈이 안 된다는 근거도 없는 소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산모에게 오메가3를 보충하는 임상실험에서 막달에 복용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출산 전 마지막 한 주 한 주는 정작 태아에게 DHA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산모에게 오메가3를 보충시키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이 필요합니다. 하루 용량은 1000mg을 기본으로 하고 바라기는 하루 용량 2000mg 정도는 복용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용량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는 생선 섭취량을 늘려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 생선이나 막 먹을 수는 없습니다. 생선이 축적하고 있는 중금속, 환경 호르몬은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머큐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상태의 머큐리를 생명체가 섭취하면은 메실 머큐리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아말감을 통해 머큐리가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원소 상태의 머큐리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연계의 원소 상태의 머큐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 상에 존재하는 머큐리는 대부분 메실 머큐리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실은 메실 머큐리 캐타이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흔히 메실 머큐리 하지만은 메실 머큐리 캐타이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이트레이트나 클로라이드 같은 음이온과 페어를 이루어서 존재합니다. 푸드체인 피라미드 위쪽으로 갈수록 메칠 머큐리 캐타이온이 축적됩니다. 상의 경우 바닷물보다 100만 배 이상 수온을 축적시킵니다. 축적된 메칠 머큐리는 거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체내에 쌓이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실 머큐리가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이슈를 최초로 공론화시킨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문입니다. 덴마크의 파로 아일랜드는 인구 4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섬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섬 사람들은 고래고기를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메실 머큐리가 섬 사람들에게 꽤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고래를 통해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학 조사자들은 1022명의 신생아에게서 제대혈을 뽑아서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머큐리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7살이 돼서 학교에 입학할 때 브레인 디벨롭먼트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대혈의 머큐리 농도가 높을수록 집중력과 기억력이 하위 25%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 제대혈의 머큐리 농도와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그래프는 수평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즉 태아 때 머큐리에 많이 노출될수록 브레인 디벨롭먼트가 잘 안되고 7년이 지난 후에까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역학조사의 결론입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는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선에 함유된 메칠 머큐리를 먹는다고 해서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오메가3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논란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생선마다 오메가3 함량과 메칠 머큐리 축적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식 연어는 머큐리는 거의 없고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태아의 브레인 발달을 위해서는 상어보다는 양식 연어를 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생선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일반론을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생선마다 리스크 베너핏 어세스먼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캔을 열었을 때 하얀색 참치가 있고요. 약간 불그스름한 게 있습니다. 하얀 놈을 튜나 화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불그스름한 놈을 튜나 라이트라고 합니다. 종이 완전히 틀립니다. 튜나 화이트가 오메가3 공급원으로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참치 김밥이나 참치 샐러드를 만들 때 가능하면은 튜나 화이트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는 튜나 라이트의 맛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림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룹에서 각각의 생선마다 리스크 베너핏 어세스먼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여러 개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그림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대략의 컨센서스입니다. 수평선 위쪽에 있는 생선은 메칠 머큐리의 양이 적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태아의 뇌 발달을 돕습니다.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새우나 가재미보다는 연어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튜나 화이트 밑으로는 태아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오메가3를 권할 때는 최대한 중금속 함유량이 적은 오메가3를 내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의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상어와 황새치를 제외한 모든 생선 섭취는 심혈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 것보다 보충제를 통해서 오메가3를 먹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선, 특히 먹이사슬의 위쪽에 있는 큰 생선, 예를 들면 참치가 되겠죠. 이런 생선은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6월 FDA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덩치 큰 생선 섭취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생선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약 10년 전에 했던 첫 번째 경고를 업데이트한 셈인데요. FDA의 권고를 따르자면은 모든 종류의 참치캔 통조림은 임산부에게 금기입니다. 통조림을 먹어야 한다면은 임산부는 꽁치 통조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임산부는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먹어도 된다고 한 리스트에 있는 생선을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소비자 단체는 FDA 권고는 국민에게 암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슈퍼마켓마다 FDA 니네가 주의하라고 경고한 생선 리스트를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조치를 취해서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FDA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FDA를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요.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생선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오염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오메가3 보충제의 설 자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